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수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4강의 내용으로서 대상에 따른 치유적 접근, 그 중에서 기타 실행 기법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 아직도 에파쿠팜 체험농장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지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덕섭이인 제가 8월부터 줌을 통해 시험 출제 예상 문제를 살펴보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수강료는 없는 무료 강의입니다. 그럼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타 실행 기법,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유형. 1.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는 송신자, 수신자, 메시지, 반응입니다.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는 송신자, 수신자, 메시지, 반응입니다. 다음, 의사소통의 유형입니다. 의사소통의 유형은 언어적 소통, 또 비언어적 소통. 비언어적 소통은 카이네시스, 즉 무방향운동 또는 무정의운동, 운동력 변형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다음, 비언어적 소통, 비언어적 신호, 즉 강조, 억양, 음조 등이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체 언어가 비언어적 소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소통은 비언어적 신호하고 신체 언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언어적 소통은 무의식 중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비언어적 요소는 언어적 요소보다 정서의 본질과 강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메라이비언 법칙에 따르면 메시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는 단지 7%밖에 안 되는 반면에 목소리 등 청각 정보는 38%, 그리고 몸 동작, 표정, 눈빛 등의 시각 정보는 55%로 무려 93%가 목소리 등 청각 정보, 몸 동작, 표정, 눈빛 등의 시각 정보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언어는 불과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의사소통의 유형 중에 두 번째, 치유농업 프로그램에서의 의사소통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유농업사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치유농업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 요인의 하나인 온정, 따뜻한 정이죠. 웜스입니다. 따뜻한 정 등의 긍정적 관계와 관련이 있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온정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몸짓, 자세, 어조, 접촉, 얼굴 표정 등의 다양한 행동을 온정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소, 웃음, 억양, 같이 있어줌, 어텐딩입니다. 같이 있어줌도 온정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있어줌이란 뭐냐? 어텐딩, 있어줌. 있어줌은 자세를 통하여 나타나는 온정으로 앉거나 서거나에 관계없이 대상자와 같은 높이 머리 위치, 빈번한 시선의 마주침, 대상자를 향하여 약간 기울이는 자세, 양팔을 편안하게 하는 자세 등이 있어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개 끄덕임, 가벼운 손놀림, 대화 중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 행위, 내담자의 감정의 수긍하는 행위, 내담자의 감정의 수긍하는 행위도 있어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에서의 의사소통 적용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신체적인 접촉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다. 단, 문화와 정서에 따라 전달 메시지에 적합한 접촉의 경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홀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홀의 자기 주변 영역 거리는 친밀한 거리는 15cm에서 30cm 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거리는 30cm에서 60cm 또는 90cm의 범위라고 합니다. 다음, 사회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는 12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거리. 공적인 거리는 우리 지금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210cm, 즉 2m 10cm 이상이 공적인 거리라고 합니다. 다음, 치유농업 활동 공간에 배치된 책상과 의자는 장애물이나 힘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권력과 위협의 증명보다는 평등한 위치가 되도록 배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상과 의자도 그 평등한 위치가 되도록 배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치료적 의사소통. 치료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치료적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상자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다. 또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존중, 정체감에 대한 명확한 지각과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같이 목표 달성을 위해 치료적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촉진 요소인 치료적 의사소통을 현장에 적용하여 대상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며 치유농업사와 대상자, 대상자와 대상자, 대상자와 비대상자 사이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유도가 이루어지도록 치유농업사의 의사소통 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치료적 의사소통은 본질적인 부분을 대상자에게 바꾸어 말하는 언어적 반응을 사용하는 것으로 비지식적, 비판단적, 개방적인 대화 기법이 사용된다. 그래서 치료적 의사소통은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대상자에게 바꾸어 말하는 언어적 반응을 사용하는 것으로 비지식적, 비판단적, 개방적인 대화 기법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서 첫 번째, 개방형 질문입니다. 개방형 질문은 대상자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질문 양식입니다. 주로 어떻게? 라는 말로 질문을 하는데, 왜? 라는 질문은 공격적 느낌을 주어서 대상자를 방어적이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개방형 질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서 두 번째인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치료적 관계의 기본적인 기법은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며, 다른 나머지 치료적인 기법들은 이 경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경청은 적극적인 과정이며
대상자에게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경청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세 번째, 일반적 주제입니다. 일반적 주제는 치료적 관계의 초반에는 요즘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은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에 초점을 두면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도록 격려하게 되며 대상자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주제입니다. 다음에는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네 번째, 재진술입니다. 재진술은 대상자에게 주의를 전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대상자로부터 들었던 주요 생각을 다시 반복하여 말하는 것으로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치유농업사가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알리고 실리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리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재진술을 하면은. 다음은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다섯 번째, 명료화입니다.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다섯 번째, 명료화. 명료화는 대상자가 이야기한 말 중에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모호한 생각을 치유농업사의 논리로 짧고 명료하게 피드백해 주는 것이다. 짧고 명료하게 피드백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추상적인 표현과 현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대상자에게 유용하며 대상자 문제를 깊게 탐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여섯 번째, 감정의 반영입니다. 감정의 반영은 적극적인 경청 후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므로 대상자가 말한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내용 뒤에 숨긴 감정을 파악하고 그 감정을 다시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반영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감정까지도 재빨리 하여 반영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감정까지도 재빨리 파악하여 반영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일곱 번째, 직면입니다. 직면 또는 맞닥뜨림은 대상자에게 보고 듣고 느낀 점 중에서 어떤 모순점이나 의혹이 있을 때 그것을 뒤물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직면입니다. 다음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여덟 번째, 침묵입니다. 침묵은 말을 많이 하는 대상자에게 전문가의 침묵은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하거나 위축된 대상자에게는 전문가의 침묵이 지지, 이해,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향적인 대상자에게는 침묵의 순간에 편안하게 자신이 조용히 있을 수 있으며 전문가는 침묵이 흐르는 동안 대상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예민함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유머입니다. 아홉 번째, 유머. 건설적인 대처 행위로 유머를 표현하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대상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학습하며 억압된 것들을 의식화함으로써 통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통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열 번째,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은 암시나 충고하는 다른 것으로서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원예 지식, 기술, 언제 뭐를 줘야 하는지 등
교육적인 자료를 제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정보 제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11번째 일치적 의사소통입니다. 일치적 의사소통. 일치적 의사소통을 피드백에 이용할 때는 대상자의 행동이나 활동 중 벌어진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이었다면 치유농업사는 상황, 사고, 감정 또는 느낌이죠. 상황, 사고, 감정을 이용하여 피드백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저항,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라면 상황, 사고, 감정 또 느낌이죠. 감정 또는 느낌, 기대 및 열망의 요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치적 의사소통 중에 상황입니다.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11번째 일치적 의사소통, 그 중에서 상황. 상황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편견이나 판단 없이 중립적으로 마치 신문 기사와 같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일치적 의사소통, 즉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11번째인 일치적 의사소통 중에 사고입니다. 사고는 자신의 신념, 의견, 이론, 상황에 대한 해석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사고란 것은 자신의 신념, 의견, 이론, 상황에 대한 해석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는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가설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사고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11번째 일치적 의사소통, 그 중에서 감정입니다. 감정은 특히 친밀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감정은 느낌과 유사한 말로 몸의 감각이나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기운이나 감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의, 기쁨, 노, 성냄, 애, 슬픔, 락, 즐거움, 애, 사랑, 증, 미워함, 공포, 두려움, 걱정, 근심, 또 쾌, 즐겁고 시원함, 고, 괴롭고 쓴 등이 감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서 11번째 일치적 의사소통의 라입니다. 기대 및 열망. 기대 및 열망은 당신이 기대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다. 또 당신이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당신이 바라는 바를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따라서 당신의 기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기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받아졌을 때 채워지는 열망과 자존감 수준까지 포함시켜 말하면 더 깊은 관계를 말할 수 있다. 열망과 자존감 수준까지 포함시켜 말하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치적 의사소통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페이지 186에 있는 사례 2만 들어봤습니다. 상황, 물론 이름은 바꿨습니다. 제가 상황. 홍길동님은 김사또님이 발표하는 동안 눈을 감고 책상에 엎드려 계셨어요. 이렇게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저는 그런 김사또님의 모습을 보면서 동료의 발표에 경청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김사또님이 지금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 느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운이 빠지고 약간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리고 기대 및 열망의 내용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동료들이 발표하는 동안에는 가능한 잘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일치적 의사소통의 예입니다. 다음은 비치료적 의사소통입니다. 페이지 186에서 190입니다. 비치료적 의사소통은 지시적, 판단적, 폐쇄적인 대화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첫 번째, 폐쇄적 질문. 예, 아니요, 나 간단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 예, 아니요 등의 간단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폐쇄적 질문이죠. 그리고 대상자의 생각이나 감정 표현을 제한하여 소통이 단절되기 쉬운 질문 양식이 폐쇄적 질문입니다. 다음, 비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두 번째, 안심입니다. 안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대상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반응, 이런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또 당신은 잘 해나가고 있어요. 또 곧 나아질 거예요. 등 이런 것은 대상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치유농업 상황에서는 대상자 질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럼요,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등의 안심시키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실패 시 실패의 원인과 향후 행동을 모색해 보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패의 원인도 말해주고 향후 행동을 모색해 보라 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치료적 의사소통의 세 번째, 불필요한 칭찬입니다. 불필요한 칭찬은 대상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아주 잘하셨어요 와 같이 칭찬하는 반응은 판단하는 권리가 전문가에게 있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맹목적 칭찬은 비치료적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맹목적 칭찬은 비치료적 의사소통이라는 얘기죠. 비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칭찬의 기술. 첫 번째, 왜 칭찬받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칭찬을 하자. 두 번째, 간결하게 칭찬하자. 구구절절 길게 하지 말고 간결하게 칭찬하자. 세 번째, 진지하게 칭찬하자. 칭찬할 때 건성건성하지 말고 진지하게 칭찬하자. 그리고 네 번째, 삼자 앞에서 간접적으로 칭찬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소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자.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당사자의 주변 인물, 특히 가족이나 친구를 칭찬하자. 그리고 일곱 번째, 상대의 수준에 맞추어 칭찬하자. 그리고 여덟 번째,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도 칭찬하자. 이것이 칭찬의 기술입니다. 다음, 비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네 번째, 비난입니다. 비난 안 좋죠? 그건 좋지 않아요 등의 반응은 대상자의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전문가와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다섯 번째, 거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듣고 싶지 않아요. 또 무엇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맙시다 등의 반응은 대상자가 대화나 자신이 거절당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비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네 번째, 비난입니다. 그건 좋지 않아요. 등의 반응은 대상자의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는 얘기죠.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비추리적 의사소통 중에 다섯 번째, 거절입니다. 거절은 뭐뭐는 듣고 싶지 않아요. 또 뭐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맙시다. 등의 반응은 대상자가 대화나 자신이 거절당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여섯 번째, 동의입니다. 동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와 같은 반응은 대상자의 판단 기준보다도 전문가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려는 경향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는 얘기죠. 다음 비추리적 의사소통 중에 일곱 번째, 이견입니다. 그것은 틀려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등과 같은 반응은 대상자에게 불안을 경험하게 하여 자신을 방어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판단 기준보다도 전문가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 비추리적 의사소통 중에 여덟 번째, 충고입니다. 충고는 당신이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와 같은 반응은 전문가가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음을 암시하며 대상자의 소신을 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자의 중요한 인생 문제, 즉 직장 생활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또 이혼할까요?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조언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부적절하다는 얘기죠. 다음 비추리적 의사소통 중에 아홉 번째, 탐지입니다. 탐지는 무슨 후회를 하셨단 말입니까? 또는 그게 무슨 뜻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등과 같이 전문가가 신문하듯이 질문하게 되면 대상자는 방어적이거나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비추리적 의사소통 중에 열 번째, 도전입니다. 도전은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을 수 있죠? 또 당신이 죽었다면 어떻게 지금 말할 수가 있죠? 등과 같이 대상자의 비현실적인 생각과 지각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대상자는 이를 도전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여 더욱 방어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비추리적 의사소통 중에 11번째, 시험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와 같이 마치 시험해 보듯 묻는 것은 대상자의 자존심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시겠어요? 등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것이 좋은 방법이랍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비추리적 의사소통 중에 12번째, 방어입니다. 방어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 팀원은 모두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등과 같이 전문가가 자신의 동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대상자가 느낀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이는 방어와 동시에 대상자의 견해에 대한 거절이며 너에겐 불평을 호소하거나 표현할 권리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비추리적 의사소통 중에 13번째, 표현된 감정의 정서입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세요. 그것도 걱정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남자가 뭐 그런 걸로 슬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은 대상자가 표현한 느낌에 대해 가볍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표현한 느낌에 대해 경시당한 경험은 마음의 상처로 오래오래 남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비추리적 의사소통 중에 14번째 상투어입니다. 상투어. 날씨가 좋군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요. 등 의미가 없는 상투적 문구, 흔한 표현이나 무의미한 말, 틀에 박힌 반응을 하는 경우 대상자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모두 같은 처지인 양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다음 비추리적 의사소통 중에 15번째 문자적 반응입니다. 문자적 반응. 문자적 반응은 대상자가 말하는 내용의 의미는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받아들여 대답하는 것으로 질문이나 말이 정보를 구하는 것인지 태도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말이 정보를 구하는 것인지 또는 태도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비추리적 의사소통 중에 16번째, 말머리 돌리기입니다. 말머리 돌리기는 대상자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전문가가 피하거나 일방적으로 주제를 바꾸는 것으로 이는 대상자의 발언권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음은 비추리적 의사소통 중에 17번째, 대화를 질식시키는 고든의 12개 리스트. 이것은 부모의 역할 훈련, 즉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고든이 만든 거죠. 대화를 질식시키는 12가지 걸림돌을 토마스 고든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하기, 지시하기, 지휘하기. 두 번째, 경고하기, 훈계하기, 위협하기. 세 번째, 도덕화하기, 설교하기, 생색내기. 네 번째, 충고하기, 가르쳐주기. 다섯 번째, 설득하기, 논쟁하기, 강의하기. 여섯 번째, 판단하기, 시비하기, 비판하기. 그리고 일곱 번째, 평가하기, 인정하기. 여덟 번째, 별명 부르기, 창피 주기. 아홉 번째, 해설하기, 분석하기, 진단하기. 열 번째, 재확인하기, 위로하기. 열 번째는 재확인하기, 위로하기. 11번째, 증명하기, 질문하기, 취조하기. 12번째, 12번 10인데 13으로 썼나요? 위축하기, 웃기기, 방해하기. 이것도 잘못하면 대화를 질식시키는 12가지 걸림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릴리프가 발표한 1981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의 통합, 즉 인테그레이션 오브 바이올로지컬 앤드 사이콜로지컬 팩터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의 통합으로 개념하여 원예가 생명주기를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물의 생명주기와 인간 자신의 생명주기를 쉽게 바꿔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원예치료가 인간의 건강과 안녕 증진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뮤버거는 1988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변 환경과 원예 활동은 인간의 내적 경험을 자극하며 식물과 관련된 활동들을 이용함으로써 구체적인 개인적 주제들과 함께 작업할 때 유용한 치유적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의 특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식물, 환경 사이 관계성 속에서 치유 방법을 모색하며
이러한 평행적 주제의 연결과 식물의 생물학적 요인과 인간의 심리학적 요인의 통합을 통하여 자기 수용을 이끌며 보통 아하, 경험이라고도 표현되는 사물을 환하게 꿰뚫어 보아 문제의 본질을 알아내고 내적, 위적, 전체 구조를 새로운 시점에서 파악하는 능력인 통찰로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갑자기 변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다음은 생명의 돌봄과 양육입니다. 인간이 식물에 관계하는 방식, 감각 체험과 동작 체험의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인간이 식물에 관계하는 방식에는 감각 체험과 동작 체험의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감각 체험이란 무엇인가? 감각 체험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듣고 맛을 보는 관계 방식을 감각 체험이라고 합니다. 다음 동작 체험. 동작 체험은 물 주기, 비료 주기, 풀 뽑기, 수확하기, 만들기 등 신체를 움직여서 관계하는 방식을 동작 체험이라고 합니다. 다음 식물을 대상으로 한 감각 체험 및 동작 체험, 그리고 식물의 생육 과정을 연결하는 원예는 식물을 기르는 것, 즉 양육 경영을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식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심리적 변화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본능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다음 식물을 보살피는 동작 체험은 자식을 보살피는 돌봄, 본능이 촉발되고 충족되는 것으로 이 같은 본능적 욕구가 충족될 때 인간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무책임과 독립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곧 치유의 근본이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는 식물의 잎, 줄기, 나뭇가지 등 일부분을 따기, 자르기, 말리기, 누르기, 감기, 희기를 하면서 생명체를 파괴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식물의 생산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억압, 두려움, 분노, 좌절, 고통의 감정을 예술로 재탄생시키는 창조적 승화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고 합니다. 카타르시스. 그리고 삽목이나 파종 또한 새로운 개체의 창조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꽃꽂이, 분재, 조경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인 자기 표현의 기회가 강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 존중감. 자신이 지각한 여러 속성에 대하여 스스로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감정적 평가 태도로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나 타인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가치관의 판단이나 정도가 자아 존중감이라고 로젠버그가 1965년에 제안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며 자신을 만족스러워하는 감정이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 존중감의 기본적인 핵심 명제는 삶의 기본적인 과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며 조력한 대가를 즐길 수 있고 행복한 권리가 있다는 확신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적응 및 건강한 성격 발달과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존감은 의미 있는 과제의 성공적인 완성과 반복된 성공의 경험은 자존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매번 생소한 활동과 소재를 이용하기보다는
열매채소, 뿌리채소, 잎채소 이러한 순으로 이식 활동을 반복하거나 지주유인, 그물유인 등 유사한 유인 활동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할 수 있다 하는 성취감과 자신감, 유능감을 제공하고, 반면 이식하는 식물의 종류와 이식하는 방법, 이식하는 장소, 도구 등의 변화를 주어 지루하지 않도록 계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완 전략입니다. 이완 전략. 이완 전략은 암 환자 회복 관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완 전략은 심리적으로 많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암 환자의 불안, 우울감의 완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환경 제공, 편안한 자세 제공, 목표에 집중, 유도, 수동적 태도, 취하기, 호흡, 스트레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이완 전략 중에 목표에 집중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완 전략은 시종일관 필수적인 공지사항만 안내를 하고 가급적 말 걸기는 지양하라고 합니다.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수동적 태도 취하기. 수동적 태도 취하기. 수동적 태도 취하기는 식물의 죽음, 병충해 등 자신의 질병 과정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실행기법 중 사회적 기술입니다. 사회적 기술은 긍정적 반응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수행되는 행동을 배우는 것이다. 그레샴이 1984년에 발표했네요. 사회적 기술의 구성은 사회적 주도, 사회적 반응, 유지 반응,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 친사회적 기술, 사회적 화술이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주도입니다. 사회적 주도는 타인에 대한 주의 집중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 행도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또 사회적 반응, 사회적 반응은 사회적 주도에 따르고 주도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반응은 사회적 주도에 따르고 주도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다음 유지 반응입니다. 유지 반응은 주도 반응 계열을 넘어서 사회적 상화가 아니라 상호작용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확장하려는 행동입니다. 다음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입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은 대인관계의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친사회적 기술입니다. 친사회적 기술은 공유하기, 타인을 돕기, 애정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화술입니다. 사회적 화술은 언어적, 비언어적, 몸짓의 반응, 상대와 상호작용의 관계를 성립하여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지지입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받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행위로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 그리고 개인의 정서나 행동에 유리한 결과를 갖도록 정보, 조언, 구체적인 원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지지 중에 사회적 지지 전략입니다. 사회적 지지 전략은 수용, 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 질병, 상황에 대한 인식, 물질 및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지 전략은 희귀 중 도입 단계와 정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매 희귀 활동 종류, 미션지를 제공하여
한 주 동안 수행하면서 가족과 동료의 지지를 받도록 격려하고 다음 회기 도입 단계에서 미션 수행을 확인하고 적절히 피드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활동에 대한 대상자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치유농업사는 적극적 수용, 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으로 피드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희상기법입니다. 희상기법. 희상기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면에서 짧은 순간 과거의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기법으로 1960년대 초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버틀러에 의해 개발되어 사회사업가, 간호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 각종 전문가에 의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고령자의 정신복원을 유지, 향상하는 수단으로 응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경험한 과거 사건을 현재화하여 재구성하고 이를 다른 대상과 공유하는 정신, 사회적 치료 중의 감정, 지향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희상기법은 대화가 가능하고 관심 있는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특히 인생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노인이나 단기 기억보다는 장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치매 노인에게 특히 적합하며 개인보다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희상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치유농업의 프로그램에서는 대상자에게 일화 기억을 자극할 수 있도록 과거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식물과 소재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상기법입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실행기법 중에 인지훈련. 인지훈련 중에서도 첫 번째 진압력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진압력. 진압력은 현실 감각 능력이라고도 하며 시간, 장소와 사람,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진압력을 높이고 기억을 돕기 위한 단서와 자극을 사용하며 인지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토론을 통해 인지기능과 행동기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도입 단계에서 PPT 화면을 보며 연도, 달, 일, 요일, 계절, 날씨, 활동 장소 부분의 빈칸 맞추기 등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여 인지를 자극할 수가 있다. 다음 인지훈련 중에 두 번째 주의력입니다. 주의력, 어떤 것에서만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주의력이다. 그 내용 중에 변환 집중력, 한 가지 행동을 하다가 특정 지시가 주어지면 다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지속 집중력,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행동이나 생각을 유지하고 조작하는 능력으로 문장을 들으면서 미리 지정해 놓은 단어가 나오면 박수치기 등이 그 예이다. 다음은 선택 집중력입니다. 선택 집중력은 여러 물건 중에서 지정된 물건을 찾도록 하는 활동으로 신문이나 책에서 지정된 단어를 찾는 활동이 그 예입니다. 주의력에서는 변환 집중력, 지속 집중력, 선택 집중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지훈련 중에 세 번째 기억력입니다. 기억력은 기억은 시간에 따라 크게 감각기억, 오감이죠.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나누고 장기 기억은 다시 위헌기억과 암묵기억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된 뇌 부위는 측두엽인데 특히 내측 측두엽의 해마는 히포캠퍼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히포캠퍼스, 해마에서 담당한다. 전체 치매의 50 내지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경우 주요 병변 부위가 해마에 해당한다.
기억력 중에 첫 번째 장기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 중에 1. 위헌 기억. 위헌 기억은 의미 기억 또는 일화 기억으로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 기억 정보에 대한 의식적 경험이 가능하다. 의미 기억 또는 일화 기억으로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 정보에 대한 의식적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 위헌 기억입니다. 다음 의미 기억입니다. 의미 기억은 개인의 경험과 무관한 기억으로 나뭇잎은 초록색,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일반적인 개념에 관한 기억이 해당되는 것이 의미 기억이라고 합니다. 다음 일화 기억입니다. 일화 기억. 일화 기억은 어릴 적 집 주변에 피어있던 꽃, 어릴 적 친구들과 흙장난을 치던 기억 등 자전적 사건, 즉 시간, 장소, 감정, 지식, 이러한 자전적 사건에 관한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전적 사건에 관한 기억이 일화 기억입니다. 다음은 장기 기억의 두 번째인 암묵 기억입니다. 암묵 기억은 행위나 기술 및 조직에 대한 기억으로 기억 정보에 대한 의식적 접근이 불가능하다. 다음 기억력의 큰 게 두 번째로 단기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 단기 기억 할 때 단기 기억입니다. 단기 기억은 최근 꽃을 받아 보았거나 선물한 경험, 최근에 봤던 꽃에 관한 기억 등 수분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지 훈련 중에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네 번째,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를 규명하며 대체 방법을 고안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며 결과를 평가하는 각각을 모두 문제 해결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해결 방법, 고안 및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각 운동. 감각 운동 중에 첫 번째 1. 신경근골격입니다. 여기 양성교재에는 육자가 나왔는데 고기 육자 같은데 여하튼 신경근골격육, 신경근골격, 뉴로머스큘로 스켈리탈인데 양성교재는 이자가 빠져 있습니다. 스켈리털이죠. 관절 가동 범위, 영어로 ROM이라고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ROM은 Range of Motion이죠. 관절 가동 범위. 관절 가동 범위는 신체의 관절이 움직이는 방향과 움직임의 범위를 말한다. 즉, 관절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벌림, 영어로 abduction이라고 합니다. abduction인데 다른 말로 위전이라고 합니다. 즉, 근육의 위전, 바깥으로 향해서 밖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죠. abduction. 다음에 모음, adduction입니다. adduction은 근육의 내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모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림, 모음. 그 다음에 굽힘은 flexion이죠. flexion, 굽힘. 회전, rotation이죠. rotation. 그래서 관절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벌림, 모음, 굽힘, 회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움직이는 각도를 숫자로 기록한다. 그 예가 표 2-2-11에 있습니다. 그럼 감각운동에서 표 2-2-11 꽃꽂이 프로그램의 관절 가동 범위, 즉 ROM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깨, 플렉션, 90도 이렇게 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Range of Motion, 관절의 가동 범위. Extension은 NA는 측정을 안 했다는 얘기도. Adduction, 또 Abduction 해서 팔꿈치도 Active Flexion, 손목도 Flexion, Extension, Abduction, Adduction, Rotation. NA는 역시 그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이 도로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 이런 것을 그 관절 가동 범위를 밑도 도로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림, 모음, 굽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관절 가동 범위 ROM, Range of Motion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각 운동 중에 신경 근골격 중에 근력입니다. 근력은 물건 혹은 중력에 대항하는 근육의 힘으로 어떤 활동이든 적절한 부위 근육을 적절한 힘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꿋꿋이 프로그램의 예로서 식물줄기 다양한 굵기 및 단단함 정도에 따라 줄기 자르기, 철사 휘기, 분무하기, 반복적인 자르기를 통해 근력을 향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근육 협응입니다. 대근육 협응. 목적을 가진 움직임을 위하여 큰 근육근을 사용하는 것으로 원예 프로그램에서 물에 적신 플로랄 폼을 옮기기 등 목표 지향적인 움직임을 위해 큰 근육이나 관절을 이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경근 골격 중에서 소동작 협응과 기민성입니다. 소동작 협응과 기민성은 특정한 물건을 조작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동작을 위해 손의 작은 근육근을 사용하는 것으로 소재의 길이를 지시하면 눈으로 인지하고 자르기, 틀이 짜인 플로랄 폼을 이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꽂기 등 조화로운 동작을 위해 2 이상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즉, 2 이상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소동작 협응과 기민성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신경근 골격 중에 운동조절입니다. 운동조절은 기능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신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단단하고 굵은 소재를 꽂을 때와 무르고 여린 소재를 꽂을 때, 즉 소재의 연하고 단단하고 즉 경도에 따라 소재를 쥐거나 꽂는 힘을 조절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감각 통합입니다. 감각 지각. 첫 번째, 오감 깨우기. 식물의 색깔, 형태, 변화 등을 관찰하고 특유의 향을 가진 소재를 손으로 만지고 향기를 맡으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을 자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 지각 중에 두 번째 전정 감각입니다. 전정 감각은 평형 감각으로 자세와 움직임을 귀에서 인지하고 해석하여 균형을 잡는 감각을 전정 감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의 중앙을 중심으로 양방향의 플로랄 폼에 균형 있게 꽂기 등을 하는 것이 전정 감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감각 지각 중에 세 번째 입체 감각입니다. 입체 감각은 시각 자극이 제외된 상태에서 촉각, 인지 등 고유 수용성 감각을 이용하여 물체를 알아내는 것으로 주머니 속에 담긴 물건에 손을 넣어 만져보고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이게 뭐다 이렇게 인지하는 것이 입체 감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감각 지각 중에 깊이 지각입니다. 깊이 지각, 네 번째 깊이 지각. 깊이 지각은 물건이나 그림, 다른 사람과의 거리, 지면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으로 플로랄 폼의 일정한 깊이로 소재를 꽂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감각 운동 중에 감각 통합 중에 두 번째 시공간 지각입니다. 시공간 지각은 사물의 위치, 크기, 형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공간 지각 중에 첫 번째 전경과 배경. 전경과 배경은 물건과 형태의 배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완성된 꽃꽂이 작품의 소재와 이름을 연결하여 인지하는 것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시 공간 지각 중에 두 번째, 형태의 항상성입니다. 호메오스타시스, 형태의 항상성. 항상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형태의 항상성은 환경이나 자세, 크기가 다양해도 이들을 같은 물건으로 인식하는 것을 형태의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감각운동 중에 두 번째, 감각통합 중에 그 중에서 세 번째, 신체통합입니다. 신체통합 중에 첫 번째, 좌우구별입니다. 좌우구별은 자신의 신체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여 꽃꽂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좌우구별은 자신의 신체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여 꽃꽂기를 하면 이런 것을 좌우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뇌손상 환자의 경우 환측 시야 무시 현상이 있어서 중심점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서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를 구별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무시하는 쪽의 시야를 항상 확인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신체 통합 중에 두 번째, 정중선 지나기. 정중선 지나기입니다. 정중선 지나기는 신체의 정중선을 지나서 팔이나 다리, 눈을 움직이는 것으로 신체의 정중선을 지나 대각선 부분의 면에 꽃을 꽂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뇌 손상이 있거나 뇌의 미발달 시 정중선 지나기가 불가능하며 뇌 손상의 경우 정중선 지나기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2급 지원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4강으로서 제1권 지원업 대상의 이해에서 대상에 따른 지휘적 접근 중에 마지막 기타 실행 기법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로써 양성교재 제1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에파코팜 체험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